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방금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울버햄튼 원더러스 간의 2020-21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전반전 탄기 운동벨레가 이른 시간에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이 리드를 잡았지만 이후 계속해서 울버햄튼에게 찬스를 허용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된 지 2분 만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1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된 뒤 골을 허용해 승점을 잃은 경기는 거의 과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교체아웃 이후 3실점, 13라운드 리버풀전 교체아웃 이후 1실점, 그리고 15라운드 울버햄튼 원더러스전 교체아웃 이후 1실점, 그리고 유로파리그 조별 라운드 라스크 린츠전 교체아웃 이후 2실점. 아무튼 오늘 경기까지 무려 4경기나 손흥민 선수를 교체한 뒤 실점에 승점을 헌납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절대 우연이 아닌 이유는 토트넘 하스퍼의 전술 자체가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전방에 해리케인과 손흥민이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형태의 역습 축구 원툴로서 토트넘 팀 전체의 공격 루트가 단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만큼 엄청난 임무가 주어지고 팀 내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토트넘이 갖고 있는 전술적 한계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리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에게 모든 공격의 지분을 맡기는 것은 그만큼 두 선수가 가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고, 실제로 올 시즌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공격 듀오가 토트넘 하스퍼의 손흥민, 해리케인 조합이죠. 또한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 감독식 역습 축구에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뒷공간 침투와 역습을 통해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두 선수에게 의존도가 높은 토트넘에게는 분명히 전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단 해리케인, 손흥민 두 선수 모두 축구 선수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람이고,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으로서는 손흥민, 해리케인 선수의 체력적인 안배, 스태미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기용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몇몇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교체 아웃시키거나 손흥민 선수를 제외시키는 등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빠지게 되면 토트넘 하스퍼의 약점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토트넘 하스퍼는 수비진으로부터 미드필드 그리고 공격으로 이어지는 빌드업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팀입니다. 한때 팀의 볼 줄기를 담당했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사라진 존재감도 크긴 하지만, 무리뉴의 팀 전술 색깔 자체가 라인을 내리고 수비수들에게 롱볼을 많이 뿌리도록 하죠. 손흥민 선수는 이때까지는 그 덕택을 많이 봤습니다. 상대 수비 뒷공간을 후벼파는 스피드와 엄청난 슈팅력, 그리고 물 오른 골 결정력이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수많은 골을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반대로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만 빠지면 사실상 토트넘의 공격력은 거의 상실됩니다. 박스 안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해리케인 선수를 제외하면 손흥민 선수처럼 전방에 뛰어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성 공격수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되어 나가는 순간 기회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역습 축구에서 조심해야 할 유일한 선수인 손흥민이 나갔으니 안 그래도 안 올라오는 토트넘은 더욱 올라오기 힘들 것이고, 상대팀은 편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토트넘을 한쪽 박스에서만 가두고 팰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무리뉴 감독이 겨우 몇 분 남기고 손흥민 선수를 교체하는 의도와 그것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85분에 교체된다고 해서 딱히 체력 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를 교체아웃 시킴으로써 토트넘의 공격 루트를 상실시켜 상대팀에게 수비적 부담을 줄어들게 만들고, 그러면 더욱 편한 공격 찬스를 더 만들어줄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7-2018 시즌 리버풀과 로마의 챔피언스 리그 4강전 1차전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리버풀은 마누라 라인이 엄청난 활약을 과시하며 5대0으로 로마를 두드러 패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스코어상의 여유가 생긴 클롭 감독은 그동안 장기 부상으로 경기 감각이 떨어졌던 데니 잉스에게 실전 감각을 주기 위해 모하메드 살라와 교체했죠. 그리고 그 순간 리버풀의 핵심 공격 자원이 빠진 것을 본 AS 로마는 양쪽 윙백인 콜라로프와 플로렌치를 통해 계속해서 오버래핑해서 공격 숫자를 늘려 리버풀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81분, 85분에 에딘 제코와 디에고 페로티가 연달아 득점을 터뜨리면서 두 골을 넣었죠. 리버풀은 이날 경기에서 5대2로 이기긴 했지만 2차전 로마 원정에서 2대4로 패배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챔피언스 리그 탈락이라는
과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아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해리 케인, 손흥민을 제외하면 괜찮은 공격수 한 명 없다는 것도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커다란 전술적 제약이 따르긴 합니다. 실제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스티븐 베르바인이 훌륭한 침투에 의한 1대1 슈팅까지 가져가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마무리 능력 부재로 인해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토트넘의 리버풀전 2대1 패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베르바인뿐만 아니라 에릭 라멜라, 루카스 모우라, 가레스 베일 역시 올 시즌 제대로 된 활약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리뉴로서는 거의 모든 경기를 손흥민, 해리 케인 조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지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살펴보면 브랜던 로저스 감독은 수비수 제임스 저스틴을 손흥민에게 전담 마크를 붙였고,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해리 케인 조합은 아무런 공격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0대2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케인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한국 팬으로서는 한편으로는 기쁜 일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궁극적인 의미를 보자면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만 막으면 된다는 토트넘의 전술적 한계를 더더욱 극명하게 만드는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의 한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미 15년 전 첼시 감독을 할 때부터 극단적인 실리 축구로 결과에 전념하는 감독으로서 유명한 감독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 축구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비형 축구가 무조건적으로 효율이 있었던 15년 전 축구와는 거리가 먼 단계가 왔습니다. 게다가 토트넘 수비진은 무리뉴의 15년 전 첼시 수비진과 비교하면 퀄리티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 사실 무리뉴 감독이 과거에 첼시나 인텔에서 해냈던 결과물들을 토트넘에서 똑같이 해내기라는 쉽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무리뉴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 운용 또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 히트맵을 보시면 거의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면서 마치 윙백과도 같은 포지셔닝을 보여줬는데, 이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과 능력을 모두 죽이는 선택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번리전 70m 드리블 골을 성공시킬 정도로 낮은 라인에서도 강력한 오버래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선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게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손흥민 선수가 로봇이 아닌 이상 스프린트를 해야 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스피드와 파괴력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고, 체력적인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싶은 점은 무리뉴 감독의 마인드입니다. 일단 유르겐 클롭 감독을 예로 들어보죠. 클롭 감독은 전방에서의 끊임없는 압박을 통한 공격 축구로 유명하죠. 그거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버풀의 경기는 7대0이라는 큰 점수차로 리버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시 클롭 감독은 전반전에만 3골을 몰아친 팀 상황 속에서도 전반전 57분 팀 내 최고의 에이스이자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선수인 모하메드 살라를 투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경기를 이미 크게 이기고 있었음에도 더 많은 골을 장렬시켜 상대를 완전히 무너지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클롭 감독의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골을 먹어 멘탈이 나간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진은 모하메드 살라에게 33분 동안 2골 1도움을 허용하면서 7대0으로 대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일단 한 골이 터지고 나면 이상할이 많지 팀의 공격력이 무뎌지고 라인은 내려갑니다. 심지어 오늘 경기는 전반전 1분에 골이 터졌는데도 선수들은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 텐션을 보여주지 않았고, 무리뉴 감독 또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죠. 물론 리버풀이 갖고 있는 공격 카드가 더욱 다양해서 토트넘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다소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고 있어도 살라를 투입하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 유르겐 클롭 감독과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무리뉴 감독은 경기 운영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예로 카를로스 비니시우스는 올 시즌 단 한 경기에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공격적인 카드인 가레스 베일 역시도 교체 카드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벤치에 있는 공격 자원들에게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 수비적인 가담 능력이 뛰어난 스티븐 베르바인 그리고 에릭 라멜라에게는 후보 선수 치고는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무리뉴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갖고 선수를 기용하는지 알 수 있겠죠. 수비적인 문제가 있고 부담이 있는 공격적인 선수들을 투입시키면 분명히 토트넘의 수비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담이 있겠죠. 하지만 손흥민을 교체아웃 시킨다면 토트넘의 공격 루트는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라멜라를 투입시키면 공격은 누가 합니까? 무리뉴 감독은 유일한 공격 카드인 손흥민을 굳이 빼고 싶었다면 다른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토트넘 공격진들의 활약은 손흥민, 케인을 제외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손, 케인 조합 외에 공격 루트를 전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결국 토트넘 공격진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냈고, 계속된 쫄보 축구로 손흥민, 해리 케인의 장점마저 상쇄시키는 조세 무리뉴 감독의 현재 경기 운영은 정말 답이 없는 수준입니다. 아무튼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주관적인 저만의 개인 의견을 담았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이 영상이 서로에 대한 질타보다는 적극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